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1차 요인은 제가 4가지로 꼽는데, 부동산은 시장을 이기는 게 없어요. 호재에 사로잡히면 그렇지. 완전 망하는,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불과 1년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왜 전문가들은 예측을 못할까? 왜냐하면 요즘 한국의 신용경색 문제, 뭐 돈맥경화 이런 얘기 나오는 거에 가장 주범은 부동산 PF란 말이에요. 네네. 건설사가 됐든 예, 증권사가 됐든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만든 주체들도 문제가 있고 기업들도 거기에 돈 벌 거야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준 곳들이 지금 다 어렵잖아요. 네. 그럼 생각해 볼 때 네. 아니 당연히 금리 인상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어려워지고 부동산은 어려워질 텐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돌아보면 당연한데 네. 왜 그렇게 위험한 짓들을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계속 했었을까? 네. 왜 예측을 못할까? 그게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사실 자기 세뇌가 심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조차 자기 세뇌에 당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도 상승을 얘기하던 사람들도 보면 구간에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상승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다 뛰어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승을 좀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세뇌돼 가지고 사라지게 돼요. 상승에 대해서 생각하던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자기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특히 이제 공급 부족론에 이제 심각하게 이제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공급 부족이다, 무조건.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어느 정도 입증했던 게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사상 최저치거든요. 올해가 입주 물량으로 사상 최저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급 부족 사태가 심하다, 그래서 계속 상승할 거다, 그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는 부수적인, 아무런 시장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부분 상승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변곡점을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동산 역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속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아까 또 편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네. 이것도 그래서 오르면 언젠가는 또 내리는 구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많이 올랐을 때는 안 사야 되는 건데 네. 근데도 계속 오를 거라는 생각으로 왜 우리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그게 그러니까 반복이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마지노선에 이제 정점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상승장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투기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투기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상승폭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보면은 집을 살 때 어느 정도 그 마지노선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억에 샀다. 그러면 많이 보면 6억에서 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저점에서 보면 거의 3배 정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점, 자기가 생각했던 고점을 다 깨버리고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정점이 깨지면서 계속 이제는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더 상승하고, 이제는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더 상승하고, 이게 반복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상상했던 저점, 고점들을 다 깨고 올라가니까 이제는 끝없이 올라갈 거야. 모든 요인들이 이제 상승 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호재,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있으면 분명히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요즘 GTX를 보잖아요. 그러면 GTX가 생기는 거는 호재입니다. 근데 GTX 얘기가 나오는 구간은 지금 반드시 똑같이 얘기가 나왔던 게 연장 그 공사 기간이 굉장히 다 딜레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그 뉴스는 거의 뭐 그
GTX에 대한 호재가 10번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장되거나 뭐 안 좋은 악재에 관한 내용은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소식에만. 그렇죠. 사람들이 그거에 몰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즘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공기가 이제 기간이 연장되거나 뭐 문제가 생겼다. 왜냐하면 하락장이니까. 이제 그게 더 귀에 들어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상승장에 몰리면 스스로 해석도 그쪽으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락 요인이잖아요. 근데 상승으로 바라보는 거죠. 금리 인상을 왜 하냐? 경기가 좋으니까 한다. 경기가 좋다는 게 뭐냐? 월급이 많다는 얘기다. 이렇게 상승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승으로 그냥 모든 거를 그냥 귀결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에 이게 그 분위기가 휩쓸리게 되면 그거에 반대되는 상황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를 쉽게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락 얘기를 했을 때 거의 미친놈 취급을 받았었죠.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분위기가 상승이었으니까.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책에서 얘기한 그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야 투자에 성공한다. 이 얘기가 그런 의미인가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항상 요즘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봤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계속 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은 네. 우리 댓글을 봐도 그렇고요. 네. 왜 하락을 얘기하시는 그 부동산 뭐 유튜버가 예, 됐든 예,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네. 막 있잖아요. 그렇죠. 상승을 생각하는 분들은 상승에 대한 그런 방송만 보고 네, 네. 하락을 생각하는 분들은 하락에 대한 방송만 보고 이런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본인의 의지도 있지만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락론자가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에 하락을 얘기하고 있으면 제 영상을 봤으면 제 영상하고 비슷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영상이 자동으로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제목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비슷한 내용이네 해서 또 어떤 내용일까 해서 궁금해서 봐보면 하락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면 야 이제 확실히 이제 시장은 하락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상승일 때는 상승론자들만 계속 연달아 뜨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계속 보다 보면 진짜 상승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변곡점이 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알고리즘에 빠져 있게 되면 변곡점이 오는 거를 전혀 캐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참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내 생각과 혹은 듣고 싶은 것과 반대되는 네.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정보를 자꾸 접하라는 네? 그러니까 해외 투자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주식 투자 연기금에 계신 분인데 네. 리포트를 항상 자기가 투자하려는 주식에 대해서 좋게 나오는 리포트와 나쁘게 보는 리포트를 항상 비교를 한다고. 네.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런 게 필요하겠군요, 부동산도. 그렇죠. 그런 게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식 쪽은 제가 조금 어려운데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사실 굳이 그 일부러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곡점이나 이런 거를 시그널을 주는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기준대로만 행하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를 때는 객관화시키는 게 이제 가장 좋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죠? 사실 부동산에는 제가 이제 1차 요인과 2차 요인을 나눴거든요. 1차 요인이 시장의 추세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이고 2차 요인은 시장을 추종하는 요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시장 분석할 때 쓰는 요인들은 다 2차 요인입니다. 이제 금리라든지 뭐 인구라든지 입지 뭐 그다음에 호재 악재 뭐 경기 뭐 이런 것들은 다 2차 요인입니다. 2차 요인의 특징은 이제 제가 시장 추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시장과 방향이 같을 때는 굉장히 큰 힘을 내요. 근데 시장과 방향이 다르면 거의 힘을 못 냅니다. 그래서 추세를 바꿀 수는 없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 상승장인데 금리
인상된다. 그러면 상승장을 하락으로 만드냐? 못 만들어요. 예, 그냥 시장은 계속 상승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요인들을 구분을 해야 되고 1차 요인을 제대로 이해하면 예, 시장의 변곡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1차 요인은 제가 4가지로 꼽는데 예, 첫 번째는 대중심리고요. 두 번째는 전세입니다. 전세.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분양, 그리고 네 번째가 국가의 정책. 이 4가지가 이제 1차 요인으로 구분을 하고 이 4가지만 사실 분석을 제대로 하고 이해하면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변곡점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 정책인데 네. 정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경기 네. 침체를 걱정해서도 그렇고 자꾸 그 규제를 해제한다든지 네. 뭔가 부양 대책을 내놓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성공하게 되면 뭐 지금 우리 하락장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정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과연 이제 상승을 폭등을 원할까? 아니면 정부가 폭락을 바랄까?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야 이제 정부가 쓰는 정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할 때 많은 그 상승론자들이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선거 때 공약으로 걸었던 게 규제의 전면 해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규제를 전면 해제해주면 다시 폭등이 올 것이다. 근데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전면 해제를 한꺼번에 출범하자마자 만약에 규제를 다 한꺼번에 다 풀어버렸으면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찔끔찔끔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풀어준 것과 한꺼번에 풀어준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승으로 돌변하지 않기 위해서 경착륙을 막을 정도만 풀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만약에 생각을 조금 이상하게 해가지고 진짜 기대했던 대로 전면 규제, 그러니까 지금 안 풀어주고 있는 규제들을 보면 서울 규제 지역 해제를 안 했죠. 그렇죠. 경기도의 4군데를 규제 지역을 해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규제 해제 이전에도 경기도를 해제를 안 했었고 세종도 안 했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불씨가 남아있는 지역들은 이렇게 해제를 안 해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이라든지 이럴 때 서울을 다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규제 해제 안 한 부분이 취득세 중과를 또 안 풀어줬어요. 네. 그 다음에 대출에서는 LTV는 풀어주는데 DSR은 또 안 풀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잠궈놓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주되 이 효과를 약화시키는 작용을 견제로 놔두고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시장에 반등을 일으키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것까지 풀어줘 버리면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긴 하던데요. 네. 뭐냐면 그 정부에서 네. 여러 가지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은 상승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은 정부 네. 정책을 어떤 걸 내놔도 막지 못한다. 하락으로 이미 꺾였다면은 정부가 이러저런 정책을 내놔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니에요. 있겠네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시장을 하락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매수세 그 규제의 핵심은 매수세를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약화시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면 매수 금지 정책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헌법 위반되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 시장을 그러니까 정책으로 시장을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가면 의지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무주택자마저 집을 못 사게 만들었으면 저는 하락으로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주택자를 이제 여기서 헌법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규제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부를 이해하라는 게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그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은 정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충분히 정책으로 하락시킬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지 정부가 막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건 하락이지만 네. 근데 그 하락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했을 경우에는 또 부작용이 해서 그렇죠. 뭐 건설사 경기가 위축이 된다든가 네. 뭐 말씀하신 헌법 문제가 됐건 뭐 기본적인 재산 그 기본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이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 대책으로 뭔가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락에 브레이크를 좀 걸려고는 하겠으나 그렇다고 상승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지 정책이 소용없는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전제로 가는 게 정부가 약간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가치관을 달리하고 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쓴다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타났던 게 이명박 정부 때 출범하자마자 규제를 다 풀어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규제를 다 풀어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2009년에 그러니까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이명박 정부가 규제를 막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에 시장이 반등 정도가 아니고 다시 투기 상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의 효과는 그 정도 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다시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했냐? 규제를 다시 가한 거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잘 모르고 너무 과하게 그 경착륙을 우려한 나머지 조절해서 풀어야 될 거를 시장을 좀 잘 모르고 과하게 푸른 거죠. 과하게 풀으니까 이제 시장은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희룡 장관의 이제 국토부를 평가를 할 때 시장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이해도가 약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는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지 상승을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풀어주는데 만약에 시장의 이해도가 떨어지면 과하게 풀어줄 수 있어요. 과하게.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면 분명히 이 정도 선에서 멈출 거야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의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임대차 3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이해를 못하고 쓴 정책이에요. 그때 제가 임대차 3법을 쓰면 절대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제도 자체의 문제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임대차 3법을 쓰는 시기가 문제다. 그러니까 시기가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임대차 3법을 쓰게 되면 전세가 폭등이나 매매가 폭등이나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이제 나타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이 하락장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영끌하신 분들도 있고 영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수익이 올라서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또 이게 하면 상실감이 생기잖아요. 네. 하락하게 되면. 네. 하여튼 이러저러한 지금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 혹은 곧 뭔가 그 장만을 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어쨌든 살아야지만 기회를 볼 수 있을 텐데 네네.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 하락장을. 그게 참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살아 이제 있어야 기회가 온다. 그렇죠. 책에 딱 이렇게 네. 있어서.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조금 잘못해서 중간에 그 잘못된 편견들을 가지고 실거주가 낫다라고 잘못 생각을 해서 하락장 중간에 매수를 하게 되면 진짜 살아남는 거에서 어려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진짜 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거 비용이나 이런 걸 냉철하게 따져서 어떤 게 유리한지.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임차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거 비용을 아끼고
그 다음에 열심히 원화채굴 해서 원화채굴. 네, 시드머니를 모아서 나중에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특히 이제 제가 반등 구간을 좀 노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락장이 진행이 될 때 주구장창 하락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반등 구간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의해서 나타나거든요. 정책이 이제 좀 계속 규제를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센 규제 해제가 딱 나오면 이제 그게 모아졌다가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 정도는 시점이 오르지 있습니다. 않을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반등장에서 하면은 이제 하락장을 좀 더 이제 시드머니를 모으고 현금화 시키면서 나중에 바닥에서 이제 저렴한 가격에 많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40%까지 빠질 수 있다. 한 5년여에 걸쳐서. 네네. 근데 어떤 경우들 보면 예전에 인도권 쪽의 아파트 제 뉴스로 본 기억이 나는데 무슨 뭐 고점 대비 30% 40% 빠졌네. 예.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미 모든 게 반영된 거니까 지금 사도 되나? 이런 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예. 그 빠진 거면 앞으로 더 빠져봐야 뭐 한 10% 아닌가? 뭐 이런 네네.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연결해서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안 빠진다라고 만약에 안 빠지더라도 지금 사게 되면 안 오르거든요. 그 지루한 기간을 예. 안 오르는 기간은 이제 순수한 주거 비용으로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실거주를 하게 되면 실거주에 따른 주거 비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른 손실이 이제 생기는 거고 거기서 40%가 제가 평균치지 마지노선은 아니거든. 맞아. 그게 평균치니까 어떤 거는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0% 빠졌다는 얘기는 아직도 하락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10% 20%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손실 구간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지역, 뭐 특히 뭐 우리 마용성이 됐든 뭐 이런 강남 지역이 됐든 네. 뭐 인기 있던 지역에 고점 대비 이렇게 싸게 20% 급매 나왔어. 네. 25% 급매 나왔어. 이거 네. 절대 위험하다. 그렇죠. 그거를 하면 안 되는 게 부동산은 특성이 개별주 성향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시장 전체의 지배를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거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바로 다른 거 떨어지는데 내 거는 반등한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최소한 나타나는 거는 이제 옆으로 가장 최선은 옆으로 기는 구간인 거죠. 근데 안 오르면 사실 실거주니까 괜찮다. 이 프레임은 잘못된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 전세가를 보면 아직도 밑에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런 경우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네. 이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의도 같은 경우, 네네. 뭐 여기가 재건축 뭐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고점 대비 좀 싸. 네. 그럼 이건 호재 아니야? 호재가 있으니까 이건 개별 네. 이슈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것도 이제 잘못된 편견입니다. 이거 참 이거 부동산은 시장을 이기는 게 없어요. 시장을 못 이긴다. 호재가 나중에 악재로 변합니다. 오히려 조합원들이 더 손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조합원들이 생각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하긴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러니까 사업에서 좋아지는 거는, 그러니까 원리를 잘 이해하면 좋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이 좋은 이유는 일단 새 아파트로 되니까 좋은 거고요. 근데 새 아파트로 되는 게 왜 좋냐? 새 아파트로 돼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주변에 새 아파트로 된 게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새 아파트로 되는 게 호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은 이제 새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건축비를 자기 돈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이 만만치가 않죠. 근데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분이라는 추가 가구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수익을 조합원들한테 분배를 해서 이 건축비를 좀 싸게 이제 되는 부담금을 적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락장에서는 이 분양하는 물건이 안 팔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안 팔리게 되면 문제는 돈이 들어와야 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안 들어와요. 아, 그럼 또 계속 이자 비용서부터. 둔촌주공이 사실 이제 그랬잖아요. 이 일반 분양을 안 팔린 게 아니고 이제 스스로 미뤘잖아요. 미루니까 비용이 지금 증가되잖아요. 이전을 이제 건물을 허물면서 주변으로 이제 전세를 살러 들어갈 때 그 비용을 다 대출로 이제 충당을 하는데, 원래 이사 기간으로 잡았던 게 이제 공사 기간이죠. 근데 공사 기간이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게 이제 추가 이자, 이런 게 이제 다 비용으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이 결국엔 누구한테 가느냐? 조합원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면 그 비용이 다 조합원한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팔리게 되면, 하락장에서 안 팔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입주미 분양으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인 분양을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40%, 41% 그렇죠. 할인 분양. 그러면 40% 할인하는 구간에 대한 손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40%. 그러면 그것도 다시 조합원이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하락장에서는 어떤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사면 안 되는 구간이군요. 그렇죠. 호재에 사로잡히면 그렇지. 완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식에서는 종목 장세, 그렇죠. 개별주의 호재에 따라서 네, 갈 네. 수 있는데 네. 부동산은 시장을 못 이긴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큰 실수는 안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책을 쓸 때 주식하고 부동산을 비교해서 많이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개별주 성향의 주식은 있지만 부동산은 개별주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